경기 지역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의정부 갑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후보가 44.3%로 우세하다고 나왔는데요. 문희상 후보가 당초 공천에서 탈락했다가 다시 마지막에 합류를 했죠. 그리고 서울 종로 지역, 가장 관심이 모였던 지역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후보가 51%로 오세훈 후보를 8.6%포인트 차로 이길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자, 첫 개표가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예, 개표 결과가 들어오는 대로. 네, 이제 개표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투표가 끝나는 대로 이제, 개표함을 모아서 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첫 개표 상황을 한번 볼까요? 예, 253개 개표소에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지역구, 별로, 개표. 지역구별로 이제 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자, 가장 먼저 개표가 시작된 지역이 강원 속초 고성 양양 지역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주학 후보가 지금 초반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의미가 없는데요. 순위가 의미가 없는데 더불어민주당 김주학 후보가 새누리당 이양수 후보를 지금 앞서가고 있습니다. 첫 개표가 이제 속속 들어오고 있고요. 사실 저게 3개군, 4개군이 합쳐져가지고요. 어느 지역을 개표했느냐가 관건이 되니까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혀 저 순위는 아직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개표가 좀 진행이 돼야 결과를 알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개표가 시작됐다라는 거에 그냥 의미가 부여가 되는 거지. 개표 상황 몇 퍼센트 얻었다 이런 건 아직까지는 별 의미가 없죠. 표소별로 완전히 순위가 바뀐 예도 꽤 많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요. 그 같은 선거구 내에서도 소지역주의가 있어가지고 아주 그 읍면별로 완전히 그 순위가 바뀐 경우도 꽤 있습니다. 지금 예측조사 결과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 지역 정세균 후보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우세하고요. 그리고 서울 광진을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가 47.9%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동대문 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후보가 41.3%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중랑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후보가 55.2%로 새누리당 김진수 후보를 25% 가까이 차로 따돌리고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성북갑은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후보가 46.8%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를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성북을 지역인데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후보가 39.3%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최 교수님,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출구조사, 물론 이제 계속 뚜껑을 이제 열어봐야 결과를 이제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제 방송 3개사 모두 이제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할 걸로 이렇게 예측을 했고요. 지금 실제로 새누리당 성향의 어떤 무소속 후보들이 어느 정도로 지금 보입니까? 그 무소속을 다 합해서도 과반 해석을 할지 못할지도 조금 봐야 되는 그런 무소속 상황이죠. 후보들이 지금 복당하겠다는 후보들이 많으니까 유승민 후보는 뭐 반드시 복당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뭡니까 저기 그 주호영 후보 같은 경우도 복당을 할 것 같아요. 복당을 뭐 안 받아준다고 하겠습니다만 지금 일단 과반이 안 되는데 지금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겠죠. 이 결과도 아무래도 복당은 그러면 만약에 과반이 안 될 경우에는 좀 더 수월해지는 그런 상황. 당장은 복당할 명분이 약하겠으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 복당을 받아줘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과반을 채울 수가 있는 거니까 물론 그 당내에서 이제 무소속 후보들이 들어와서 유승민 후보 등이 들어와서 그 당내 역학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는 전혀 별개의 문제인 것이죠. 무소속 후보들이 복당하게 역시 과반은 채울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잠깐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주화 이후에 대체로 여소야대였거든요. 근데 16대 때의 여대 야소가 시작됐어요. 근데 16대 때 여대 야소라는 것은 사실 뭐 130석 같은 130석계여서 별 의미가 없었는데 18대, 17대, 19대 전부 여대 야소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여소야대가 될 수가 있다는 건데, 그러면서 항상 또 여소야대가 이렇게 어떤 형태로든 정계 개편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대 야소로 항상 바뀌었어요.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16대 같은 경우 이제 자민련이 17석이었는데 그걸 원내 교섭단체 만들어주기 위해서 의원 꺼주기 같은 것도 있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여당이 결국은 의석을 많이 차지하게 되는 당장 총선 결과와는 달리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도 그렇게 될 공산이 커 보입니다. 예. 그러나 지금 출구조사가 맞는다라고 하면 사실은 원내 과반 얻기도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무소속이 지금 대구에서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송파의 경우에도 그 경합 지역이어서 그 지역도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2-3명 이상의 무소속이 넣을 범 여건의 무소속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지금 현재 출구조사는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원내 과반을 얻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텐데요. 어쨌든 뭐 이 새 20대 국회가 개원을 하고 나면 막바로 원 구성에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새누리당이 과반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면 무소속을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시급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새누리당 상황은 일단 그렇고요. 야권의 움직임을 보면 앞서 저희가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연결했을 때 앞으로 이 야권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보느냐, 뭐 화합을 하고 서로 도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철수 후보가 지금 이제 당선되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국민의당도 물론 이제 비례대표 의석수가 많긴 합니다만은 의석수가 상당히 이제 기대한 것만큼 나온 걸 보면 앞으로 야권에서 어떤 지형 변화가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뭐 변화될 겁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국민의당이 약진한 것으로 나오기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은 적어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좀 확립하고 아마 제3당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그런 쪽으로 갈 텐데 강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캐스팅 보팅을 하는 거죠. 의회에서 여야 간에 그러니까 더민주와 새누리가 대치를 할 때 자신의 표를 몰아주문해서 과반수를 넘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출구조사대로 한다면은 이제 새누리 쪽에서는 국회 선진화법 이게 아주 악법이다 해가지고 이걸 개정하려는데 그거는 지금 물 건너가는 그런 상황으로 됩니다. 왜냐하면 5분의 3이 필요하거든요. 제적의 5분의 3은 180석입니다. 그래서 새누리가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180석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뭐 주요 쟁점 법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국민의당이 아마 새누리당 쪽으로 이게 협력을 하게 된다면 더민주가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더민주의 가장 국민들의 비판은 뭐냐면 발목을 잡는다는 거죠. 이게 뭐 어느 정도 반대 세력으로서 하는 건 좋지만 너무 사사건건 한다면 이것이 여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정도, 그러니까 여소야대 정국으로 간다면 보다 협력적인 국회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긍정적으로. 또 다른 한편에서 본다라고 하면요. 지금 출구조사대로 간다라고 하면 더민주나 국민당이나 모두 승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어느 한쪽이 굉장히 나쁜 성적이 나오지 않는 한 야권의 개편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야야 간에 있어서의 경쟁 구도가 계속 갈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야권으로 볼 때는 지금 현재 출구조사가 더민주의 경우에 말이죠. 100석에서 120석 정도 이렇게 레인지 범위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김정인 대표가 얘기했던 건 102석 또는 107석을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딱 몇 석이 101석이 나왔을 경우는 102석이 안 되는 거니까 한 석은 차이는 의미가 없다 하더라도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지금 말씀처럼 서로 승리했다라고 장담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전인수 해석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야권의 재편이 어려워지면서 오히려 이번에 이 새누리당의 이러한 그 과반 미달의 이 의석이 대선 국면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번 총선 자체가 대선 전초전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야권은 굉장히 더 어려워질 수가 있다. 야권 전체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책임론을 묻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고 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더민주가 100석이 안 됐을 경우에는 김정인 대표나 문재인 전 대표는 책임론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이제 국민의당으로 튀어서 안철수 대표가 선전했다 하더라도 야권 분열에 대한 책임이 또 진보 성향의 시민사회로부터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이제 회피할 수 있게 된 상황이에요, 야권은. 그렇게 되다 보면은 다시 야권 내부에서의 또 어떤 계파 갈등이나 계파 투쟁이 역설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내년 대선을 생각한다면 이것이 야권에게 반드시 유리하냐라고 보기도 어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은 뭐 이런 걸 예단하기 너무나 아직은 성급하죠. 결국은 모르는 상황이 좋은 거지.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출구조사 30-40석 지금 확보할 것으로 예측이 됐기 때문에
이제 3당 체제 앞서 이상돈 위원장도 뭐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뭐 상당히 만족감을 표시하면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이제 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국민의당의 몸값이 많이 아무래도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원내 과반이 없는 상태에서 예. 결국 3당 체제라고 한다면 원내에서 정책 연대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뭐 정책 사안별로 아마 국민의당의 입장에서는 연대를 이루려고 아마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본인의 몸값을 더 올리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어쨌든 뭐 어느 한 당과의 영구적인 그런 정책 연합 이것은 아마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사안별로 하게 될 것이고 그런 경우에 있어서 여당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박근혜 정부의 어떤 현안이나 이런 것들을 입법화하기 위해서는 더더욱이나 더민주나 아니면 국민의당이 협력을 얻기 위해서 더 노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15대 때 자민련이 50석을 차지했었거든요. 근데 16대 때는 자유민주연합이 17석으로 줄었다가 그다음에 또 4석으로 줄고 이래요. 근데 그 당시 자민련은 뭐 어차피 성향 자체가 대단히 보수적이었으니까 그리고 아주 지역 정당의 성격이 강했죠. 근데 지금 현재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의석이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현재 국민의당은 또 지역 정당으로 하기엔 또 좀 다른 면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 캐스팅 보트의 역할을 할 텐데 이러한 이제 캐스팅 보트라는 것이 현안별 이슈에 따라서 입장을 달리할 수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새누리당에는 더 원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권에 속한다 하더라도 여소야대가 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 20대 국회가 상당히 다른 모습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그것이 계속 20대 국회 내내 가느냐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전에 어떤 형태의 재편 같은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이 실제 한 3, 40석 규모가 된다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게 굉장히 제한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국회법 자체가 5분의 3, 180석 이상이 돼야지만 그러니까 어떤 뜻대로 이제 법안을 처리할 수가 있는데요. 캐스팅보트라는 것이 정확하게 역할을 하려면 기존의 어떤 이제 5분의 3 국회의원진화법이 아니라 과반수법에 의해서 1, 2당이 둘 다 과반이 안 되고 그리고 3당의 어떤 선택에 따라서 선택지가 달라져야지만 캐스팅보트가 되는데 지금 구조 법안을 그대로 두고는 국민의당이 정치적인 의미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어떤 상황, 180석을 넘기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되게 애매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야당의 입장에서 새누리당과 동조해서 선진화법의 어떤 기능을 하게 해줄 수도 그리고 법안을 폐기하는 문제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대로 이 조사 결과대로 요소화되어야 된다면 국회 선진화법 재개정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오히려 그 하는 순간에 과반수 과반에 의해서 표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면 결국 야권이 뭉쳤을 때 모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지금 상황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3당 체제 교섭단체가 3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있어서 새누리와 더민주가 원내 교섭단체 대표회담을 통해서 원내 일정이나 아니면 어젠다를 결정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국민의당도 거기에 참여해서 같이 원내 일정과 더불어서 어젠다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역할은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180석은 못 만들더라도 정책 연대가 되면요, 그 여론이 압력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과거 지금 1대1의 대결 구도에서 또 3자가 원래 삼각이 이게 가장 안정적이라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관계도 다 셋이서 있는 게 더 훨씬 더 좋다는 것처럼 좀 더 협력적인 그런 상태로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국민들이 원하는 게 또 바로 그런 거거든요. 서로 타협하고 협력하는 그런 정치가 아마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어떻든 지금 과반수 오히려 새누리당이 과반수를 확보 못한 것이 전국을 위해서는 또 약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새누리당 분들에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여튼 뭐 좀 더 우리 정치가 적어도 19대 국회가 많고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건 뭐 국민들의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여야 그 대표들의 뭐 성적표 출구조사만 갖고서 본다고 하면은 어떤 그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김무성 대표, 김종인 대표, 문재인 전 대표, 안철수 대표.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출구조사 결과만 본다면 일단 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목표 의석수에 근접했고 실제 그 방송 3사가 예측한 뭐 범위값의 중간을 보면 국민의당